(6-5) 자유심증주의로 넘어갈게요. 자유심증주의 이야기는 했어요. 조문은 202조. 논리 측 경험 측에 의해서 재량으로 심증을 형성하는데 그 심증 형성의 원인이 되는 증거 원인은 증거 자료 플러스 변론 전체의 취지이다. 이런 건 계속 설명했죠. 202조. 논리 측, 이때 경험 측이 대전제로 법규와 함께 우리가 대전제로 판결을 함에 있어서 대전제로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판결로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이 작업에서 법규와 마찬가지로 경험 측 등이 대전제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심증을 이제 사실에 대해서 변론주의, 증명책임 등에 의해서 당사자가 사실을 주장하고 그것이 상대방으로부터 반박당했으면 증명책임을 지는 자가 증거를 신청해서 증거조사를 해서 그 심증을 이제 형성하는데 이 증거조사한 결과를 증거자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변론에서의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이것을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증거 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심증 형성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심증, 그래서 증명됐다라고 할 때 심증 형성, 증명됐다고 할 때 이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라는 확신에 이르러야 되죠. 증명이나 10중 8구 90% 100% 뭐 굳이 퍼센트라는 것이 심증 형성에서는 확률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데 그냥 내가 뭐 어떤 그 증명이라는 게 퍼센트로 만들면 막 10중 8구 90 몇 퍼센트 뭐 이상 자연 물리학적 증명이라는 것은 여기는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 심증의 정도를 낮춰서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의료소송, 공해소송 이런 것에서 피해를 입은 자가 증명함에 있어서의 곤혹스러움 등을 조금 낮춰주는 테크닉이 고도라는 높은 이런 개연성이 아니라 고도자 빼고 그냥 개연성만으로 인정해주면 좀 쉽게 증명된 것으로 심증 형성을 하면 어떨까? 뭐 그런 게 증명 책임의 완화에서 개연성 이론이죠. 원래 심증 형성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고도를 빼고 개연성 정도에서만 증명됐다고 해준다가 개연성 이론으로서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때 이거와 관련해서 뭐가 하나 나왔어요? 증거가 공통으로 쓰이는 증거 공통주의 이런 게 나왔죠. 그렇죠? 자유심증주의가 대칭돼서는 저번 때 뭐 한 번 나왔어요? 법정 증거주의 나왔죠. 뭐 할 때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법정 증거주의, 뭐 증거 법칙 뭐 이런 거에서 만약에 심증 형성을 자유롭게 재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법 수집 증거를 배제한다든지 했을 때 그게 자유심증주의가 충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증명을 위해서는 뭐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안 되고 유효한 뭐 계약서를 전제로 한 서증 뭐 이런 것만 한다라고 이렇게 딱 짜맞춰진 거면 법정 증거주의, 그게 자유심증주의가 대칭되는 거죠. 어떤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증인이 한 명 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2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못 박아놨으면 그게 자유심증주의가 대칭되는 법정 증거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 등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증거력은 고도의 개연성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거공통주의, 그 다음에 경험칙 이런 거, 증거 원인, 그 다음에 자유심증은 사실에 확정해 가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상고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사실 확정은 법원의 판단에 재량적으로 맡겨졌으니까 당사자가 불만이 있어도 문제 삼지 못하는 상고 이유가 안 되는 뭐 이런 틀에서 그렇지만 현저한 사실 인정이 누가 봐도 현저하게 이게 넘어섰으면
그런 정도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 갖고는 상고 이유로 함부로 삼을 수 없다가 일반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자유심증주의. 이런 자유심증주의에서 이제 결부된 게 우리가 지금 몇 개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이미 수억 이야기했죠. 이게 왜 자유심증주의와 관련해서 또 한 번 얘기되는지는 이미 수억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문서의 진정 성립의 추정. 문서의 진정 성립 추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다른 증거는 그냥 증거력이라고 해서 법관의 심증 형성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확신에 이른다 라는 총괄적인 설명 말고 개별적인 증거 조사에 있어서는 증거력 부분서 따로 설명을 안 하는데 어디서만 유독한다라고 했어요? 서증 부분서만 형식적 증거력, 실질적 증거력 나누는 게 그게 왜 그러느냐? 서증은 그 작성자가 과연 자기 의사로 작성한 거냐가 증인으로 치자면 증인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증인이 뭔가 타인 행세를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한 번 더 체킹이 됐지만 적어도 그 사람을 설정은 어떤 사람이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나타나는데 종이는 그 어떤 사람의 명의가 있지만 과연 그 사람이 작성한 건지 누가 그 사람 인처하고 의조해서 작성한 것인지의 부분서의 형식적 증거력, 진정 성립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 증거력이 문제되는데 그러니까 문서에 앞서서 문서 부분에는 그 형식적 증거력이 하나 교과서에 보면 설명 나오고 그 앞에 그래서 무슨 또 하나 구별이 있냐면 공문서, 사문서라는 문서의 종류가 구별되고 처분문서랑 보고문서라는 문서의 종류가 구별되죠. 그러니까 진정성립의 추정 규정은 사문서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 증거력,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실질적 증거력이 추정되느냐는 또 보고문서에 대해서 처분문서가 그런 것이죠. 저번 때 우리가 6-2에서 다룬 편지는 처분문서는 아니죠. 그게 무슨 매매계약서 같은 처분문서는 아니니까 보고문서니까 그런 뭐 추정 규정이 곧바로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 증거력이 곧바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있다. 그런 논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문서는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그 부분 설명은 안 했지만 하여튼 만약 처분문서라면 형식적 증거력이 있으면 실질적 증거력이 인정되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다가 기본적인 설명이죠. 하여튼 이런 형식적 증거력이 이래서 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 추정 규정이 등장하면서 관련이 있게 되는 설명이 쓰여 있죠. 그 다음에 증명방해는 저번 때 넓은 의미의 증명방해 하나인 것을 질문을 했었어요.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는데 이쪽이 그 제출에 대해서 뭔가 제출에 꺼림칙해서 거부를 할 때 그 거부 사유가 제대로 없음에도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일 때 그게 갖고 있는 사람이 반대 당사자일 수도 있고 소송 바깥의 제3자일 수도 있고 해서 그 규제가 틀리다라는 걸 설명한 바가 있죠. 반대 당사자일 때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고 그게 그냥 소송 바깥의 제3자일 때는 과태료밖에 안 되지 소송에서 불리한 뭐 어떤 심증을 형성한다 뭐 이런 상황은 그 사람한테 아무런 뭐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랬을 때에 제3자냐 당사자 반대 당사자이냐에 있어서 설명을 했는데 반대 당사자일 때 그것을 곧바로 증명된 것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오히려 그래서 역전이 돼서 증명책임을 오히려 질 사람이 안 지고 이 사람이 져야 되는 것으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심증주의 틀 속에서 파악한다라는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그때의 조문에 따른 설명이 어느 부분이냐면 조문 349조, 350조, 조문 349조, 350조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정도의 자유심증주의 틀 내에서의 취급이다 라는 게 지금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증명책임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법정 증거처럼 그것이 인정된 것으로 그런 상황 때문에 곧바로 지금 증명해야 될 게 인정되는 것으로 하지는 않고 자유심증의 틀 속에서 한다라는 설명이었죠. 349조, 350조에 관한 근거조문이 있고 그래서 문서 제출 명령에 있어서도 이게 일종의 증명방해에 대한 규제가 되는데 널리 증명방해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완벽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문서 제출 명령만 설명을 했는데 뭔가 증명방해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부분에서 증명 책임을 전환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의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독일은 또 그런 입장이기도 한데 하여튼 자유심증주의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라 해서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증거계약이라고 그래서 당사자들이 일정한 사실의 증명은 아까 법정 증거 법칙이 자유심증주의의 대칭 개념이니까 그런 식으로 당사자끼리 이렇게 합의를 하면 그게 되겠느냐 라는데 종래에는 그거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었지만 어차피 자기 권리를 지금 사법적인 분쟁에서는 처분할 수 있으니까 증거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당사자끼리 어떻게 하자라고 한 걸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다 해서 그러한 증거를 제한하는 계약을 인정하는데 이게 혹시 그렇다면 법관의 심증 형성과 결부돼서 제한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아울러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하여튼 당사자끼리 그런 증거를 제한하는 계약을 하겠다라는 걸 막지는 무효다라고는 하지는 않는다. 변론주의와 관련 또는 이런 자기 권리에 대한 처분과 넓은 의미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보다 상위 개념인 당사자주의 내지는 하여튼 그 하부 개념인 변론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안 된다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 증거를 제한하는 계약에 대해서. 다만 그게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그런 상황으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처리되는 꼴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심증을 제한하는 꼴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상 자백 개념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했죠. 우리가 증명의 대상, 불료증 사실 등에서 288조 재판상 자백을 해왔죠. 재판상 자백하면 더 이상 직권으로 증거조사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실 인정에 기초로 해야 되니까 재판상 자백은 변론주의의 두 번째 명제 속에서 자유심증주의 이전 단계잖아요. 사실을 확정할 때 나타나고 그게 이제 증거조사가 돼서 증명이 필요해서 증거조사한 결과를 갖고 이제 자유심증이 아니냐니까 구분되는 영역에서의 이야기이다라고 일단 얘기하지만 결국은 재판상 자백은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법관의 자유심증이 껴들 여지가 없게 되는 분리된 단계에서 선행 단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어떻게 본다면 자유심증주의를 제약하는 꼴은 되는 셈이다. 이런 설명까지 붙였는데 하여튼 우리가 배운 이론적인 것은 그 전 단계에서 벌어지는 거죠. 자유심증 이전 단계에서 재판상 자백은 벌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변론주의의 두 번째 명제로 등장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6-5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질문 6-5에 대한 설명 질문